안녕하세요. 춤추는 파랑새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책에서 나오는 첫 문장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첫 문장이. 자라투스트라는 서른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일단 그 니체의 그 책 자체가 워낙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항상 첫 문장을 조금 유심히 보고 여러 번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니체 책도 보면 워낙 어렵다고 이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았는데, 첫 번째 문장은 왠지 좀 뭔가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적 정서에서는 출가한다고 그러죠. 이제 스님들께서 사찰로 들어가시는 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니체는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니체가 워낙 독창적인 철학자이죠.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이제 시적 그 언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웠던 거고요. 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시도 굉장히 어렵죠. 이제 고전 시하고 현대 시로 이렇게 나눠보면 언뜻 보기에는 고전 시가 어려운 것 같은데, 고전은 그 한문을 잘 몰라서 어려운 거지, 그것만 알게 되면 되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현대 시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현대 시는. 현대 시를 가지고 이제 뭐 수능의 문제도 출제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시인들이 풀어도 정답을 못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니체가 이 책을 시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뭘 여기다 담았는지를 이렇게 쉽게 이제 해석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을 보는 습관이 좀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3번씩은 읽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형태, 뭐 작가는 누구이고,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돼 있고, 서문은 어떻고, 또 끝맺음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또 줄거리는 어떤지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색깔을 좀 이렇게 색연필로 칠해가면서 그 기억하고 싶은 문장, 또 좋은 글귀들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표시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 이 책도 이제 그 정도로 읽었고, 또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그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니체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또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니체가 첫 번째 부분을 이제 구상을 할 때, 이제 그 나이가 이게 이제 1883년에 일부를 출간하고, 이제 85년에 이제 4부까지 마지막에 출간을 했었는데, 그때 니체의 나이가 이제 39에 시작해서 41살에 이렇게 이제 끝냈는데요. 이제 이게 38살 때 니체가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로메라는 아가씨를 만납니다. 그 당시 니체 나이는 38이었고 살로메는 21살. 니체가 이제 살로메에게 빠져서 2차례 청혼을 하죠. 근데 이제 거절을 당하죠. 거절을 당한 그해 니체가 이탈리아의 각지를 전전하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첫 부분을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구상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자라투스트라는 30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도 그렇고 소설, 뭐 노래, 공연, 뭐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오프닝이라고 그러죠. 서막,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보면서 첫 문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침없이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10번 이상은 아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갔다. 보통 그냥 고향을 떠나 산으로 갔다. 우리 출가한다고 그러면 뭐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산으로 갔다는데,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호수에 뭐가 있었을까? 많은 걸 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책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서문입니다. 서문은 이제 작가님들이 쓰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마지막에 쓰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책이 한 권이 뭐 300페이지, 뭐 긴 거는 500페이지도 훨씬 넘어가는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긴 글을 쓰고도 서문은 보통 짧죠.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요약본이고 또 압축본이다 보니까 두세 페이지인데 그거를 쓰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뭐 500페이지가 훨씬 힘들겠죠. 근데 요약하기가 이제 짧은 글로서 독자들에게 이제 강한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서문에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고뇌를 하고 이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책을 뭐 이렇게 다 볼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을 때는 서문은 꼭 봅니다. 작가하고 서문. 작가는 누구고, 작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는지, 그것과 어떤 부분을 공부를 했는지, 뭐 철학가인지 예술가인지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서문을 보거든요. 이제 시를 짓는 입장에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서문이 아니라고 서시라고 그러죠. 이제 저도 제 시집 바람의 흔적에서 바람이라는 그 시를 지으면서 이제 시를 다 짓고 나서 서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란 시와 제가 썼던 그 서문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어디서 왔냐고 묻거든 붉은 해 수평선 넘었다 해라. 어디로 가느냐 묻거든 붉은 해 지평선 넘는다 해라. 두 줄입니다. 굉장히 짧죠. 짧지만 저는 많은 것을 녹여 넣으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의 흔적의 서문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초등학교 때 논에서 별을 베다가 새끼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그 흔적이 지금도 이렇게 훈장처럼 남아있는데요. 훈장은 아니죠. 내가 살아온 흔적은 내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고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죠. 농촌에서 태어났기에 농촌의 흔적이 남아있고, 또 산업 현장이 현재 일터이기에 산업 현장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제까지의 삶이 오늘이죠. 그것이 바로 나인 거고요. 네, 제가 이런 형태로 서시, 서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이 안 풀린다고 그러고 또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그런 순간들이 많죠. 살다 보면요. 그런 순간들이 뭐 무수히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쉽게 과거를 부정해 버리는데요. 과거에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게 오늘 이렇게 돼버린 거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때 그 길로 갔던 게 오늘 이렇게 돼버린 거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과거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과거를 부정해버리면 나의 지금 현재의 나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꼴이 되고, 또 다가올 미래까지도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던지 간에 현재 내가 잘 되어 있으면 그 과거는 찬란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좀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과거 또한 그렇게 찬란하지 못했던 게 돼버린 거고요.
제가 최근에 그 점심으로 컵라면을 먹고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과의 사투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컵라면을 이제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빠르게 먹으려고 그렇게 먹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 이제 멋진 영상이 완성돼서 혼자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 그 어제 먹었던 컵라면이, 그러니까 어제라는 과거에 먹었던 그 컵라면이 천국의 맛이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그런 영상 작업 퀄리티가 잘 안 나오면 그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걸 하게 되거든요. 그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가 지배되어 있으면 과거가 아름답게 되는 거죠. 또 과거가 아름답게 되면 미래를 또 지배하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들을 썼을까요? 소설가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자라투스트라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초인을 얘기하죠. 초인. 슈퍼맨이 아니고 초인. 이제 니체는 거기서 그 초인을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 있죠. 그분도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자기초월을 얘기를 했습니다. 초인과 자기초월 이렇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고, 또 빅터 프랭클이 그 니체의 말들을 좀 많이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니체와 프랭클은 뭐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이제 운명을 했었고, 빅터 프랭클은 190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운명하고 태어난 그 텀을 보면 5년의 차이가 있죠. 근데 같은 그 자기 초인을 얘기했다는 거는 아마 그 빅터 프랭클이 니체의 책을 많이 봤던 것 같고 사상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그거예요. 그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그러니까 초인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어제와 비교해서, 어제의 과거와 비교해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 현재,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를 비교해서 오늘 내가 잘 되어 있으면 어제는 아름다웠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흔적을, 그 아픈 흔적을 가장 빠르게 지우는 방법은 오늘을 멋지게 살아내는 거죠. 멋지게 살아내는 것. 감사합니다.